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증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낙관적인 전망을 네.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웅달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맞아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자. 10월 네. 정확히 21일 날 바닥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저는 그냥 계속 주식 강세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은행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그 딱 이틀만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지금까지 나머지는 계속 조정시 매수를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은 일단 변함은 없긴 한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연말로 다가갈수록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그 일들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각국의 그 금리 인상입니다. 이 제가 말하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건데요. 6월 들어서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가 처음에 이제 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때늦게 0.5% 빅스텝을 해가지고 예, 그 금리를 올렸거든요. 뒤늦게 그렇게 올리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일까? 근데 어떤 이제 패널분이 그 경제 방송에 나오셔서 그 호주가 인플레이션이 높지도 않은데 왜 금리를 올렸다 이런 몰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왜 호주가 금리를 올렸을까요? 예. 그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려가 있었냐 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면 그 주식에 있는 유동성이 국채로 빨려 들어가서 주식 시장에는 악재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엄연히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하고 저는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금리가 폭등을 하지 않는 한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그 신규 국채 발행을 하는 거는 그 주식 시장에는 그리 큰 악재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럽 국가,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좀 염려가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인플레보다는 이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기준금리를 보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4.5%, 호주가 3.85, 영국이 4.5입니다. 근데 이제 저 주식시장의 아까 자금이 국채로 빠져나가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미국 국채로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똑같이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미국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버리면 그 나라의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그 나라의 그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거든요. 저는 영국이 뒤늦게 0.5%나 빅스텝을 한 이유도 이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영국이 그 미국하고 금리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0.5%나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영국은 5%인 건가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네. 미국은 5.25%입니다. 네. 기준금리 차이가 무려 1.75%나 나는데요.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구독자분들이면은 네. 기준금리가 5.25%인 미국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3.5%인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다른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금리 차이가 유독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나. 사실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미국이 7월에 금리를 또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어본다면 저는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안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연준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린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중단해왔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5월부터는 이제 거꾸로 됐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이제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도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다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의견은 이제 이 소수 의견이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제 의견이 틀릴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근데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가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와, 예. 이익이네요, 이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이제 올릴 수는 있지만 올리면 사실 현 수준의 금리도 우리나라한테 이제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단기 배치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38%로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기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그래서 뭐 일본은 부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단기 부채가 적어서 뭐 일본은 위험하고 우리나라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1년 말 기준으로 GDP의 106% 수준으로 경쟁국에 비해서 주요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이 78%, 일본이 69%, 독일이 57%.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그 가계부채 통계에는 개인 사업자 대출하고 임대 보증금 채무가 빠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가계부채니까요. 합치면은 GDP 대비 153%라고 합니다. 네. 아까 106%도 경쟁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고 했는데 153%면 이게 엄청나게 높거든요. 와, 2배네요. 그렇죠. 그래 가계부채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이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안 올렸으면 여러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는 괜찮은데 이제 그 나라들은 미국과 금리가 비슷하고 우리나라만 낮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걸 좀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영국이라든가 유럽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 후에 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벌써부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우려하시는 두 가지가 실현될 경우에는 예,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예.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는 거.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군요. 한 가지.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경기 침체 같은 걸까요? 글쎄 이제 경기 침체는요. 네. 저는 그 주식시장의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가 와도 주식시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 침체하고 주식시장하고는 관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말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걸로 본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M1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 아직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연준이 작년 10월에 유동성 회수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래서 상승의 신호로 본 겁니다. 작년 주식시장의 하락은 연준의 유동성 축소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연준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준이 이제 유동성이 넘쳐서 인플레는 심하지만 유동성 회수가 쉽지 않다고 연준이 사실상 고백을 한 게 작년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요인이 해소됐다 그런 시그널로 제가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이 10월부터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금융장세에 의한 주식시장의 강세를 제가 예상했다는 거거든요. 작년 말부터. 근데 금융장세는 그 경기 침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저는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설사 침체가 와도 주가는 오른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예. 금융장세라는 건 유동성이 더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 팬데믹 때도 그 경기는 엉망이었지만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금융장세는 경기와는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그 경기 침체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제가 오로지 신경을 지금 쓰는 부분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빠질 만한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우리나라 채권 자금이 미국의 국채로 빠져나갈 염려가 네.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유동성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공모주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갖고 온 자료 보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SK 에코플랜트가 10조 원, LG CNS가 뭐 3에서 6조 원, 서울보증보험이 2조에서 3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2조에서 5조, 넥스틸 2조 원. 이 조 단위 공모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맞아요.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유동성을 다 흡수해 버려 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초 정도는 아니어도 어쨌든 저 공모주들이 이렇게 나오면 유동성을 흡수해 가서 주가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 미국으로의 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고 네. 둘째는 조 단위 기업들 다수가 공모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좀 조심할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하락을 할지라도 미국의 그 경기 침체 때문은 아니고 유동성 흡수이 딴 데로 흡수돼 버려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저 이게 매번 천백만 대표님 만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되게 스페셜하신 것 같아요.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네, 좋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진짜로 작년 10월 그 저점 말씀하실 때도 그때 사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없으셨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것도 완전 맞추셨고 뭐 최근에 성과도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최근에 그냥 저는 막연하게 하반기도 너무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네.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그럴듯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예. 예. 그러면요 대표님 네네. 현재 뭐 운용 자금이 한 100 정도면 네. 어떻게 주식과 이번 현금 비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1월 초에 웅달 여기 책방 출연해서 네.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그때는 저는 네. 주식 100%로 갖고 맞아요. 가라. 현금 빵프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좋게 벗고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질 그런 이벤트가 이제 좀 있다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은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한테 만약에 그 주식과 현금 비중을 물어보면 저는 주식 60, 현금 20 그리고 비트코인 2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뒤에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하셨던 네. 종목들 지난번에 그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오플로우에 대한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 종목을 조금 정리하셨다고. 예. 그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상당한 건 아니고요. 그 과정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다들 투자자면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네. 메드트로닉이라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의료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오플로우 이제 대주주 지분을 이제 주당 3만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건부 인수였습니다. 인수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나라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그 기업 결합 신고를 마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이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오플로우가 만드는 제품은 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데 메드트로닉 인수하는 회사, 이 회사는 이 제품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드트로닉 이오플로우 인수해도 뭐 독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조건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하고 그 일정 부분 공개 매수에 따른 그 주식을 53%까지 확보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수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후에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주당 3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메드트로닉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SM 공개 매수 때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해봐서 카카오와 하이브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쟁탈전을 봐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주들이 그냥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95%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장 폐지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95%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3만 원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면 그다음 뭐 4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계속 올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메드트로닉이 설사 지분 95%를 확보해도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안 팔겠다. 왜냐하면 이게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슐렛하고 우리나라의 이오플로우 2개인데 그 성능은 그 이오플로우 제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드트로닉이 인수하는 회사가 글로벌 넘버원 의료 회사이기 때문에 유통도 확실하고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성장성이. 그러니까 그냥 보유만 하면 엄청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이런 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어떻게 빨리 처분하고 나오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다가 실패해서 뭐 95% 지분이 안 돼서 가격을 뭐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뭐 소액주주들이 생각하듯이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를 합병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회사로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드트로닉은 이미 그 당뇨 관련 인슐린 펌프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오플로우는 훨씬 좋은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줄이 안 달리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인데 이 메드트로닉은 그 인슐린을 줄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이제 주입하는 인슐린 펌프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부형이고요. 예. 근데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한 후에 이오플로우가 신형이니까 이오플로우 제품을 적극적으로 매일어서 판매하고 구형인 자기네 제품을 만약에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고의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제품은 안 팔고 비록 뭐 자회사지만 다른 회사 제품을 파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그 회사들이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거든요. 예. 이런 그 소송의 문제가 이런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를 무조건 합병할 거다. 합병을 하게 되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청산 아니면 그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오플로우 주식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합병을 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주식을 메드트로닉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틴다고 해서 5만 원, 7만 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3만 원이니까 저는 그때보다 조금 할인해서 지금 팔면 뭐 2만 8, 9천 원이면 그래도 팔고 지금 나와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15,500원에 편입해서 약 85% 정도 수익 얻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데 제품은 더 좋고 하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10배 벌 수 있는 회사인데 M&A가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게 유망한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좀 있다. 그러니까 왜 팔게 나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특히 그 일형 당뇨 환자한테는 필수적인 제품인데 정부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 등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어차피 이런 제품은 건강보험 등재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되느냐 아니면 뭐 내년에 되느냐 아니면 6개월 후에 되느냐. 근데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제 국내 매출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김재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 등재만 신속하게 됐어도 굳이 회사를 팔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 그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 시장에서 글로벌한 회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데 인슐렛하고 이오플로우인데 인슐렛 제품은 형상 기억 합금의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고요. 이오플로우는 전기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제품인데 이 전기 삼투압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제품이 좋고. 근데 이제 인슐렛은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오플로우는 1조 원에 팔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 그런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오플로우는 거의 결정이 된 거네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걸 진짜 좀 아쉽네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CEO 대표님 자금상이 좀 문제가 있긴 하셨던 건가요? 그 자금은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이제 그 예를 들면 유럽에서 몇천억 원의 그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몇천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해외 진출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그 매출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공장도 더 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예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김재진 대표라도 회사를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점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건강보험은 등재도 됐어도 사실 한국에서 매출이 꽤 나올 테니까 예 일형 당뇨 환자들은 사실은 이 제품이 굉장히 편하니까 다 이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비용 때문에 못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한 수익률 80% 이상, 네. 86%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팔고 나서 그 현금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또 하셨나요? 예, 제가 그 지난 5월에 여기 웅달책방에 왔을 때 네. 제가 그 어떤 종목 관심이 있냐 그래서 제가 저평가된 바이오하고 바이오메드 종목 3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LNC 바이오하고 한스 바이오메드하고 매지온 이렇게 3개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3개가 다 신고가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를 투자를 했는데 네. 자, 한스 바이오메드가 그 이유는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대표 제품 중 하나가 이제 그 인공 그 실리콘 젤 이봉 유방인 벨라젤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상하고 다른 원료를 사용했다가 내부 고발자가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식약처에 적발이 돼가지고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고 이미 다른 의료기기에서는 다 인체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물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담당자의 실수로 이게 뭐 빠뜨렸다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에서 빠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뜨렸다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벨라젤이 회사 매출의 한 40% 정도 참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이제 팔지 못하고 전부 회수해야 되니까 이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12 발행을 해서 이제 급한 돈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섰고요.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한스 바이오메드 주식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대주주 지분이 25%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인지 아니면 나중에 M&A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의 대략적인 그 지금까지의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년에 힘들었던 회사가 이제 계속 힘들었던 회사가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일종의 그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턴어라운드 기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이 가장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럼 한스 바이오메드가 왜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그 턴어라운드 된 거를 그 문서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이게 9월 결산법인인데요. 작년 9월에 이미 13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예, 그건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늦진 않죠. 턴어라운드 된 다음에 가도.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턴어라운드 된 다음에 들어가도 그 저점보다는 안 좋지만 늦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확인 다 하시고 플러스 된 거 재무제표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후에 이제 1분기가 이게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CB 때문에 나타난 그 회계상 손실일 뿐이고 현금 유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그 발생된 손실이에요. 서류상 손실. 그러면서 어쨌든 손실이 나면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근데 이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적자가 아니고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된 그러면 페이퍼상의 손실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직영 판매하고 교육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해외 수출할 때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그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초창기부터 해외에 지사를 세우고 그 직판 중심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영업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중국만 해도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렇게 임플란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오, 의사와 관계 형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영업 전략은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일단 영업이 안정된 이후에는 그 이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가장 좋은 예죠. 근데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도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마찬가지로 대리점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지사를 설립해서 이 리프팅실의 그 사용법, 리프팅실의 사용법을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시도해서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한스 바이오메드의 그 미국에서 리프팅실 점유율이 90%라고 합니다. 와. 예. 그 사실상 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리프팅실은 전부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스 바이오메드의 그 리프팅실 그 제품명은 그 민트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매년 40에서 60%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미국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기 때문이고요. 네. 이 민트 리프트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미국에서는 압도적 1위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리프팅 시술은 이제 막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현재는 그 캘리포니아주 한 개에서만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와. 만약 미국 전역으로 리프팅실이 확대가 된다면 그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해외의 큰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항상 그 주가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네. 받았습니다. 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도 리프팅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3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저는 최소한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한 2만 5천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와. 그렇다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정도예요? 오늘 아까 뭐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9,000원인가 얼마 해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요. 이오플로 팔고 이제 어디에 투자했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이제 잠깐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 리프팅실이 첨단 제품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하는 게 대리점 방식이 아니고 직판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굉장히 잘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필러라든가 보톡스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리프팅실은 지금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리프팅실의 사용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스 바이옴에 대해서 직접 의사나 간호사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게, 자, 향후에 그럼 다른 제품들이 나와서 리프팅실이 보편화되면 한스 바이오메드로부터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어느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법이 익숙한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을 당연히 사용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이 제품을 사용해서 뭐 피부가 좋아지고 만족감을 얻었다. 그럼 이 사람은 향후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당연히 기존에 써서 만족했던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을 사용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직접 지사를 설립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궁극적으로는 해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뼈 이식제라든가 피부 이식제 같은 인체 조직 이식제도 이제 같이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유방 보형물 벨라젤의 판매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에 이제 식약처의 그런 제재 조치는 다 끝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만들 거고 이 제품이 한때 국내 시장의 40%까지 점유를 했었고 중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도 많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평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자의 실수건 뭐건 이제 이게 이제 판매 중지가 되면서 판매를 못 하게 되는데
원체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판매를 하면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 월봉이거든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가 계획대로만 잘 풀린다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이제 비슷한 주가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한스 바이오메드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교하면 저 화살표 있는 지점쯤이 지금의 주가가 아닐까. 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예. 대단해요.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별 말씀입니다. 저 좀 궁금한 게 그 대표님은 네. 이런 거 이렇게 기업 공부 하루에 어느 정도씩 하세요? 저는 많이 못합니다. 제가 제가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본업이 있다 보니까 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이제 주로 주말에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 섹터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한정된 종목하고 한정된 섹터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다 보시는 거죠? 대강은 이제 알죠. 그러니까 네. 뭐 물어보면 한 3, 4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대강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스 바이오메드 하면 그냥 한스 바이오메드 하는 것보다는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사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소형주 발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성장주. 예, 근데 성장주를 특히 좋아하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히 지금은 중소형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도 움직임이 크니까 또 오를 땐 좋지만 떨어지면 또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예. 네, 그만큼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되니까 공부가 필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지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흔들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이제 또 이거 굉장히 또 이제 디프레스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은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 25,000원부터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지금 뭐 촬영을 하러 오다 보니까 한 15%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과거 급등주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신풍제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죠 에코프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한가도 여러 번 맞고 뭐 20% 이상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만 얼마짜리가 얼마까지 갔었죠? 한 20만 원 갔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뭐 15%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루닛에 대해서 이제 25,000원대부터 계속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특히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혹시라도 또 뭐 제 영상 보고 좀 뒤늦게 사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같이 떨어지면 견디기 힘들면 어떡하나 사실 그건 좀 걱정은 하죠. 네. 예.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저는 또 단가도 많이 낮고 해서 뭐 20% 떨어져봐야 별것도 아닌데 이제 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루닛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적정가도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2027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23년이니까 이제 할인을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게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세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은 예를 들면 적자 상태인데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 그럼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또 이제 어차피 계속 성장을 해나가니까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게 뭐 다음 주에 오르느냐, 한 달 후에 오르느냐, 1년 후에 오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루닛도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플로우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매도하신 금액으로 투자하신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로 보시는 한스 바이오메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뭐 저평가나 좋게 보시는 뭐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금년 초부터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AI하고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내내
그때 1월에 말씀드린 게 금년 내내 AI 로봇이 계속 오르다 서다 하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AI를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AI는 현재 거대 사이클 초입에 진입을 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AI 관련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초에 AI가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AI주는 뭐 매출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AI주라고 하는 것은 직접 AI를 하는 회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요즘 한참 그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AI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AI로 인한 그 매출, 그다음에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AI 수혜주이기 때문에 AI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주식 관련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는 올해 내내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가장 유망하다고 섹터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평가 종목이나 섹터라고 하면 전 바이오하고 의료기기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AI, 바이오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AI 종목은 그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하나 찾으면 벌써 한 두 달에 한 200% 오르지 않았을까요? 100 몇십 프로에서 200% 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AI 수혜주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저평가로는 이제 바이오나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루닛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네. 그 루닛이 진짜 엄청 올랐는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후로 한 4-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루닛이 네. 이제 초창기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루닛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루닛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이제 계속 루닛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패널 분들이 다 얘기해 주시고 해서 지금 루닛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제 투자자들 웬만하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 중에 T 세포가 있습니다. 이 T 세포는 그 비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암 세포는 비정상 세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T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T 세포는 암 세포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암 세포가 저기 딱 발견되면 이제 T 세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일단은 그 공격을 하려면 수가 많아야 되니까 계속 자기 분열을 하거든요. 계속 이제 자기 분열을 해서 이제 뭐 수십억 개의 이거 T 세포를 만듭니다. 다 이제 군단을 만들어서 암 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요. 암 세포의 앞에 탁 가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아예 공격을 안 합니다. 암 세포를 바로 앞에 두고도 공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PD-L1 때문이라고 합니다. PD-L1은 PD-1의 리간자인데요. 리간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예, 근데 이 PD-1에 작용하는 이렇게 자물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1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PD-1은 암세포를 만나면 이렇게 활발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PD-1은. 근데 이 PD-1의 리간자 PD-L1. 그러니까 PD-1은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이 PD-L1이 나서서 암세포 공격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그 T세포가 가끔 자기 몸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이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T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PD-L1이 나서서 PD-1과 결합을 해서 공격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물쇠 아까 말한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비정상 세포라고 해서 T 세포가 공격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임산부의 발달 중에 태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태아를 공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T 세포는 이런 그 임산부의 태아 이런 거를 이제 비정상 세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제 PD-L1이 그거 아니다 그러고 막아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암세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T세포가 딱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PD-L1이 못하게 딱 막고 자물쇠를 딱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못하는 건데요.
근데 이러면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D-1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고 PD-L1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네. PD-L1의 기능을 중지시켜 버리면 네. 그러면 PD-L1이 작용을 안 하면 PD-1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아. 예. PD-L1이 T세포를 그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 PD-L1을 면역 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약물로 PD-L1의 기능을 막아버리니까 음. PD-L1을 무력화시켜서 면역 감문을 억제한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핫한 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저 혼자서 공부해서 터득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시면 틀린 점이 있을 거예요. 예, 오류가 있을 텐데 이제 의사분들이다 연구원분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항암제는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는 화학항암제고 2세대는 표정항암제. 네. 근데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막 구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2세대는 표적항암제로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데 이게 초기에는 성과가 좋다가 암세포가 여기에 금방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좀 지나면. 그래서 약효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네. 네. 그 면역 항암제는 반응 기간도 길고 확장성도 있습니다. 반응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암이 치료된 후에 재발하거나 아니면 사망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이제 치료가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긴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확장성은 한 가지 특정 암이 아니라 다른 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면역 그 항암제의 문제는 반응률이 낮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률이 그 높은 환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면역 항암제는 주로 다른 치료에 다 실패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자들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률이 낮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러지 않고 점차로 얼리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표적 항암제로 1차 치료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응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처음부터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했는데 이 약에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상당 부분의 시간을 그 허비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럼 다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그 사이에 암세포는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응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흑색종 환자가 있는데 한 50%가 면역 항암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초기에 반응을 하는 환자 중에서도 30%는 그러니까 전체의 30%니까 전체의 15%는 나중에 2차 내성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 65%가 면역 항암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처음부터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그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의 사용을 그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 환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정확한 바이오마커가 필수적이다. 네. 예. 그래서 루닛의 그 AI 바이오마커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그 존재하는 바이오마커 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가장 상업성이 높은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차세대 항암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대세가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이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오마커 없이는 사용이 힘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루닛의 그 AI 바이오마커는 그 면역 항암제의 그 확장성에 그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결국 면역 항암제의 미래는 AI 바이오마커에 달려 있는데 그 선두가 바로 루니스코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률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DS 투자증권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 왼쪽을 보시면 AI 바이오마커로 찾아낼 수 있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9.4%고요. 이렇게 늘어난 시장이 약 2.7 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치지 않고 9.4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숫자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면역 항암제는 최근까지는 리프랙터리 환자, 가장 적은 동그라미요.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만 이제 지금까지는 사용이 됐는데 그 규모가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잠재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서 21.9 빌리언. 20배네요. 예, 28조 원입니다, 우리 와. 예. 그리고 이런 AI 바이오마커는 그 루닛하고요, 미국의 패스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닛이 기술력에서는 더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미국의 가던텔스라고요. 그 글로벌 생검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회사와 이제 그 제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루닛하고 패스 AI 제품 중에서 이제 어느 회사를 파트너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제 면밀하게 그걸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루닛의 제품이 훨씬 더 좋았다. 와. 그래서 이제 가던텔스가 루닛하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분 참여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가던텔스는 회사 역사상 다른 회사의 지분 참여한 건 루닛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그만큼 루닛스코프를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루닛스코프는 현재 그 빅파마 두 곳하고 그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 루닛스코프로 수행하는 검사 건당 얼마씩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계약으로 이제 빅파마의 그 루닛스코프에 대한 실제 수요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임상용 매출만 발생이 되지만 2025년부터는 상업용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렇게 AI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허가 성공률이 3배가 높아지고요. 임상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이 약을 처방할 때도 반드시 AI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파마하고 협업을 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어차피 처방할 때는 항상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연결된 것이다. 거를 쭉 사용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무조건 처방할 때는 이제 같이 루닛 스코프를 네. 사용해서 처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루닛 스코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루닛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사가 이 암을 판독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굉장히 오진율이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기가 쉬워서 유럽에서는 항상 그 의사 2명이 같이 그 입회해서 그 유방암은 그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네. 혼자서는 못 한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게 유럽의 그 가이드라인인데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암 진단의 오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AI 그 진단이 있으면 의사 1명이 처방을 암 진단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이런 AI 제품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닛 인사이트의 그 폭발적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루닛도 AI 기업이네요. 의료 AI 기업이죠. 의료 AI 기업. 실제적으로 AI의 수혜를 받는 기업일 뿐 아니라 매출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때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SK증권 보고서였나? 이 루닛스코프로 앞으로 10년 안에 루닛스코프로만 1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얼마 정도? 지금은 이제 150억 정도 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루닛스코프로만 루닛 인사이트는 또 매출이 나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기업은 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90%. 그러면 또 이런 기업들은 첨단 기업이라 PER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한번 상상해보라.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괴로우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소개해 주신 이후로 4-5배 올랐는데 네. 팔지 않으셨어요? 분할 매도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도는 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한번 죽자 사자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또 그 조정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원금 정도는 최소한 뭐 회수를 하고 나중을 또 나머지를 갖고 보더라도 뭐 그런 것도 사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토리를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스토리에 이 기업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요? 네. 이거 진짜 완전 초기죠 지금. 이것도? 예. 와,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부 분할 매도는 안 하신 거네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오늘 조금 예. 공교롭긴 하지만 루닛이 네. 한 15%, 10%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그 멘탈 관리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안 보는 거죠 뭐. 그냥 안 보세요? 뭐 더 사고 막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주식들은 사기도 하고요. 근데 팔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급락을 하는 날은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팔지는 않습니다. 팔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러시군요. 근데 막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 날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그렇죠. 반반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도 예. 그냥 가시는 거군요.
그럼 혹시 과거에 좀 투자를 하시다가요.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막 많이 떨어져서 거의 산 가격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혹시 그런 적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음.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잘 근데 그때는 이제 주식에 대한 이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제가 그 배용준 씨 나온 외출이라는 네,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드시는, 예. 네. 갖고 이제 외출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배용준 씨 인기가 하도 좋다 보니까 그냥 일본에서 여행객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막 한국에서 막 이렇게 시사회도 오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때 알게 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행사 사장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자기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사냐면 IT 회사인데 천연가스 파푸아뉴기니에서 천연가스전을 커다란 걸 발견해가지고 자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렀던 게 왜냐면 제가 SK 그 에너지 원유 트레이딩, 예, 원유 쪽에서 제 원유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그 원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는 저도 잘 알거든요. 거기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 쿠투브 라이트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원유가 나는데 그 품질도 좋은 원유인데 제가 하여간 그 원유 몇 번 우리 들여왔었어요. 파푸아뉴기니아는 근데 이제 산호초가 이제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굉장히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한 게 아니 천연가스가 나는 건 좋은데 저기서 그 산호초가 많고 청정 지역인데 저걸 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여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저기 이 엄청난 규모의 그 천연가스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그 자원 개발 그 광풍이 불었는데 그 주식이 시초였어요. 주식 이름이 헬리아텍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해 총틀어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제가 나중에 좀 샀는데 이게 천연가스라는 게 너무 전망이 좋아가지고 안 팔았더니 나중에 본전으로 왔어요. 아 정말요? 네, 10배 올랐던 주식이. 와. 그래서 사실은 거의 남긴 거 없이 팔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구나. 근데 그 나중에 상장 폐지됐을 거예요.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도 막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하필 또 그때는 공교롭게 출장만 가면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해외 출장 많이 갔거든요. 그 출장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또 뭐 이렇게 저기 안 할 때예요. 이게 그 핸드폰으로 거래도. 갖고 뭐 해외에서 뭐 주문 낼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출장만 가면 하한가 떨어지고 이상하게 하여간 그랬었어요. 2년이 좀 안 됐던 주식이. 또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으신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은 이런 루니타운은 좀 결이 다르죠. 그건 일단 그런 루머에 의한 약간의 작전 세력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올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이제 조만간 폭발적으로 상장을 해서 오르는 주식은 올라도 안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오를 게 확실한데 먼 미래다. 그럼 이거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냥 이런 완전히 루머에 의해서 올랐다. 이런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시군요. 경험담까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운용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주식 60, 현금 20, 그리고 20이 비트코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보다도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보신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이게 그 출연하실 때마다 비트코인을 좋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었는데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네. 계속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 와 근데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맞습니다. 예.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비트코인 상승이 임박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굉장히 비트코인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이제 사실 요즘 좀 생각을 하면 좀 이게 그 설레는 게 있어요. 근데 자 2021년인가를 그 큰 상승을 할 때 되돌아보면 네. 일론 머스크가 나 비트코인 샀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그 불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켰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환경이 안 좋다. 환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좀 이렇게 안 좋게 디스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네, 그리고 팔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캐시우드가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 블랙록에 레리 핑크에서 전화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나세요? 저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하게 비트코인은 환경에 좋지 않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말로 떡락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그때 캐시우드가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 블랙록에 레리 핑크가 전화를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블랙록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머스크도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찾아보시면 지금도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전화를 해서 우리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전기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환경 친화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트코인을 홍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아마 머스크한테 했다고 캐시우드는 추측을 한 겁니다. 이제 저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었습니까? 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레리 핑크가 그때부터 이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산 거 자기네 살려고. 예, 그래서 현물 ETF 운영하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데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을 띄우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레리 핑크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비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싸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머스크를 통해서 이게 비트코인을 디스한 거 아닌가. 와.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그 뒤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록이 그래서 이 하락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상당히 사놨을 거다. 야. 그러고 나서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거 진짜 스토리가 그럴듯한데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맞을 것 같은데 예, 진짜. 예. 와. 그러니까 여기도 블랙록도 그렇고 막 뭐 JP 모건인가요? 그런데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예. ETF 신청하니까 다 신청하고 막 맞습니다. 예,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예.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 비트코인 떨어뜨리면서 밑에서는 사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미국에서 금 ETF가 나온 게 2004년 11월인데 그 이름이 SPDR 골드 쉐어스 이거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많은 이제 금 ETF가 출시가 됐는데 미국에서만 1,0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금 ETF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국가로 치면 전 세계 4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도 이제 ETF가 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금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실물 보관도 하기가 어려웠고 분실 위험도 컸고. 근데 이제 금 ETF가 출시되면서 이제 금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이제 그래서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이제 금 ETF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오태민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 ETF가 나온 이후로는 그 밑으로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16년간 4배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큰 상승이 저는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네. 그 현물 ETF는 언제 승인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블랙록 ETF가 승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간 문제일 뿐 머지않아서 현물 ETF는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SEC가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소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 제도권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 시장을 무시를 했는데 이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제도권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기네가 밑에서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고, 근데 바이낸스는 사실상 무국적의 비제도권 회사고, 그래서 이제 비제도권 거래소부터 사업권을 뺏어서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들한테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 그 소로스 펀드 CEO가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소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안길 것이라고 하면서 전통 금융사가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주도권이 제도권으로 넘어가면 저는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이면 또 미국 대선이고 자금 긴축도 완화될 거고, 그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되면 선거가 있으니까 암호화폐가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정치권에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2025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2025년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이제 큰 상승이 지난다면 비트코인 다 처분할 생각인데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이제 조지 소로스 그 펀드 CEO가 말했듯이 암호화폐 주도권이 이제 전통 금융사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과 같이 막 5배, 10배씩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냥 주식이 막 움직이는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2025년에 상승은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금도 편입된 이후에 처음에 그 ETF 나오는데 확 올랐다가 막 선물 옵션으로 가격을 이렇게 막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있게 되겠네요. 저는 그냥 금융회사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만큼 거대 자본이 들어왔다가 그걸 또 충족시키는 자본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러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니까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주주들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블랙록,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주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블랙록이 그 커스터디, 네. 그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코인베이스로 코인베이스. 파트너로 네. 지정하기도 하고. 네. 아, 그런 게 또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괘씸한 게 생각이 드는 게, 예. 머스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꾸 그 가격 떨구고. 야, 그게 엄청난 진짜 그런 게 다 있는 거군요. 이게 네. 전쟁이니까 네, 돈이 맞습니다. 걸려 있으니까. 예. 그 액면 그대로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은 앞서서 좀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예.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주식 60, 현금 20, 비트코인 20 정도로 이제 포트를 짜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식 6천만 원, 비트코인 2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식 중에서는 저는 올해 내내 AI 관련주가 좋을 것 같아서 AI 관련주 발굴하는 일을 이제 꾸준히 해서 AI 관련주를 만약에 제가 찾는다, 그럼 거기서 한 6천 중에서 한 2천 정도는 여기 넣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AI 관련주는 반드시 AI를 하는 업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나 이스페타시스와 같이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AI 관련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정적인 그 자금을 원하면 배당주도 요즘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매력도 높아지니까 여기에 한 2천 정도 넣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나머지 2천 정도는 그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주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반드시 성장 섹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도 사면 안 되는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네. 섬이나 식품 중에서도 또 성장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류의 FNF라든가 음식료의 삼양식품 이런 데들이 한 10배씩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올랐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비록 의류와 식품이어도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주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월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하자면 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스웨이 부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젊어진다면 나는 회사 초창기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샘 월튼의 월마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초창기 기업이라든가 턴어라운드 기업에 나머지 2천 정도를 투자하고 장기로 보겠다. 저는 이것이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찾아야 되지만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거 이런 작업을 해서 그런 데다가 한 2천 정도를 넣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구조적 성장주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구조적 성장주를 틈틈이 제가 소개를 몇 개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9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종목의 금년 6달 평균 수익률이 평균 한 130% 정도. 와. 네. 그래서 이제 장기 성장주 관심을 갖자는 말인데 제가 보니까는 루닛
이유플로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트리, 큐렉소, 메지온, 큐라클, 한스바이오메드, 비트코인 이렇게 9개를 소개해드렸더라고요. 네. 요거 이게 그래서 한 6개월 평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날짜부터 와. 어저께 날짜까지 보니까 한 130%.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장기 성장주는 어차피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좋아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크고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막 너무 오른 주식 말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주식에 그러니까 너무 막 내일 이 주가 뜰까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뜰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장기 성장주 한 5년 후면은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는 이렇게 좋아질 거다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회사들.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은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저는 절대 잃을 가능성은 없지 않나. 절대란 말은 쓸 수 없지만 하여간 잃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여기 조금 오르면 일로 갔다가 또만 며칠 후에 팔고 또 절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이 훨씬 큰 수익을 준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긴 한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같은 회사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스토리를 하여간 본인이 스스로 잘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스토리.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그 자기는 사업 보고서 읽을 때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네. 참 그게 핑계일 수 있지만 무슨 사업 보고서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 하루에 뭐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해주셨는데 미처 좀 다루지 못한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했으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건 뭐 저만 아는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 비트코인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째 제일 말씀드린 건 지금 오로지 비트코인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알트코인은 절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심지어 이더리움에도 관심을 지금은 가지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 장에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대장이니까. 예,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지 알트코인을 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면 1단계로는 비트코인만 오릅니다. 네. 다른 코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오직 비트코인만 오릅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는 안 되고 조금 더 그런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그 다른 코인들은 전혀 오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51, 2 정도. 그러면 더 이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미넌스가 비트랑 알트랑 그 100으로 했을 때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70을 차지하고 알트가 30을 차지하고. 예, 과거에는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트코인이 너무 많아지면서 70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 최근에 SEC에서 알트코인들을 이제 공격하면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50이니까 그래도 뭐 한 60, 70 정도까지. 아무리 못해도 65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멈추고 있다는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이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따라서 상승에 좀 합류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를 하고 이더리움은 상승을 하지만 알트코인은 더 크게 상승하고 이제 이때 이제 10배, 20배, 30배짜리 알트코인들이 막 무더기로 쏟아질 때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선별적인 알트코인만 상승을 할 건데 시대의 조류하고 맞는 것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코인이 2년 후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메타버스, P2E 같은 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했으니까요. 그 당시 딱 시대에 맞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이 다 동시에 큰 하락을 하고요. 이것이 3단계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사이클이 마감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7년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한 날이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날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한 날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요.
이더리움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제 이날은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40일 후입니다. 이날이. 한 달 조금 네, 넘어서. 예, 한 달.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날입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16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표시하는 원화는 그 당시 달러를 그냥 컨버트한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2017년 12월 16일에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한참 상승 중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최고점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늦게 시동에 걸려서 계속 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이제 한참 횡보를 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동안에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을 해서 2018년 11월 13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약간 한 달 늦게 시작해서 한 달 늦게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비트코인만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정고점을 돌파해야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이 움직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약 40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보다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조만간 다른 알트들도 이제 상승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거는 자 다음 사이클 대세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년 후인 2021년 그 봄의 대세 상승입니다. 그 보시는 차트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한 날이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날의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뭐 이더리움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고점이 한 210만 원이니까 한 떨어졌네요. 한 60-70% 이때도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한참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예.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 움직임을 이제 시작한 날은 2021년 2월 2일부터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날부터 45일 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날인데요. 2021년 4월 13일입니다. 최고점에 이때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더리움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횡보하고 또는 소폭을 하락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2일에 이제 이더리움이 최고점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보면은 2021년 봄 대세 상승을 할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 40일 후부터 본격 상승을 시작해서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요약을 하자면 2017년하고 2021년 다 대세 상승 때는 모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40일에서 45일 늦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한 3, 40일 후에 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늦죠.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까 시대의 그 시류에 맞는 알트코인들이 뭐 엄청나게 10배, 20배, 30배, 50배씩 오르는 코인들이 속출하고요. 이런 코인들은 다 이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게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신다면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이 먼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을 지금은 보유해야 하고 알트코인은 보유할 때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오로지 홀로 상승할 때가 대세 상승입니다. 다른 코인들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면 대세 상승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상승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축적되어 이제 밀집되어 폭발하기 때문이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대금이 계속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이제 저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2025년에 대세 상승 장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흔들리건 말건 지금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떨어지면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와, 분석력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옛날 거 모아놓고 한번 본 겁니다. 예.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공부하시다가 네. 이렇게 한번 분석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이더리움이 한 달 후에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서만 막 이렇게 사실 나와서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직접 찾아서 만드는 거죠. 정량화시키시는 네, 거.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유, 대표님 이렇게 공부하신 것들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100만 TV 네. 유튜브도 지금 계속 활성화 좀 잘 되시는 것 같으시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가셔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1100만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쓰신 1100만 대표님 그리고 1100만 TV라는 유튜브 채널 재테크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